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황방열입니다. 이미 예고 기사를 통해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대담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 맡고 계시는 문정인 교수님 그리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 두 분 모셨습니다. 지금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대담을 통해서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은 이제 이런저런 토론회에서 이제 자주 만나시곤 하는데 제 기억에는 저희 오마이뉴스에서 이렇게 대담하시는 거는 처음 같습니다. 우선 저희 시청자들께 문 교수님부터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예, 반갑습니다. 제 예상대로 아주 짧은 인사들을 해주셨습니다. 문 교수님 토론회 사회하시는 걸 보면은 저는 참 재밌다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토론 내용을 이제 완전히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발표자나 토론자들한테 이제 돌직구도 던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바로 짧은 질문도 던져서 이렇게 토론회가 좀 긴장감 있게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오늘은 저 무시하셔도 좋으니까 서로 질문도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좀 재미있고 좀 긴장감 있는 토론회를 좀 두 분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이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북한이 오늘 이 대담 얘기거리를 처음에 좀 만들어 주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오늘 아침 7시쯤에 이제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일본 상공을 지나가지고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게 이번이 10번째고 그다음에 지난 3일에는 이제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저 탄도미사일 발사 배경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장관 먼저 하시죠. 네. 장관님께서 먼저 좀 말씀. 예, 글쎄 제 생각에는 북한이 이미 뭐 아주 공언을 한 것처럼 미국이 자신에 대한 적대시 정책 그리고 핵 위협, 북한에 대한 체제 위협 이런 거를 갖다가 근원적으로 청산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자기네들은 핵무기 만들고 핵무기를 탑재할 ICBM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재 국면인데 또 핵실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만약에 여기서 북미 간에 어떤 협상이 되거나 아니면 육자회담이 재개되는 이러한 어떤 극적인 상황 변화가 없는 한은 북한은 아마 그들이 말한 대로 핵무기 완성과 그다음에 ICBM 완성 두 가지를 갖다가 그대로 말한 대로 질주해 나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미 수소탄 이제 핵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며칠 전에 한 거 보면은 북한에서는 그걸 갖다가 완전한 성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 군사적으로 핵실험에 대한 수요는 정치적인 거는 따로 남아 있지만 군사적 수요는 어느 정도 그들이 마무리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 ICBM이나 각종 미사일 관련된 거는 여전히 지금 이제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기본적으로 협상이 있지 않은 이상은 계속 갈 것이고 그 과정이 하나다. 다만 우리는 이걸 갖다가 그들이 개발하는 이 과정을 갖다가 끊임없이 잘라서 보기 때문에 그들이 도발할 때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속마르고 막 우리 사회가 또는 국제사회가 격동을 하지만 아마 그거 상관없이 북한은 아마 완성될 때까지 별다른 협상 국면이 일어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고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별다른 협상 국면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은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거다. 예, 미사일 자신이 볼 때 네. ICBM급 미사일을 완성했다라고 판단하는 시점까지는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중앙통신 같은 것을 보면은 결국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조미 대결의 최후 결전의 시간이 왔다. 그러니까 끝을 보겠다는 게 북한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 이종석 장관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자기들은 계속 소위 미사일 실험 발사도 하고 지하 핵실험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표명도 있겠고요. 다른 하나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미국 같은데 보통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중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걸 실험하게 되면 15에서 17차례 정도의 연습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걸 거친 다음에 미사일이 갖고 있는 결함도 보완시키고 미사일이 갖고 있는 안정성과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 한편에는 정치적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순수히 기술적 이유에서 계속 시험 발사를 해보는 것 아니냐. 아직도 뭐 소위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데 있어서 열에 저항하는 것부터 또는 감속하는 그런 통제 장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탄착 지점에 정확히 도착해 소위 다다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텔레메트릭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는데 뭐 북한 같은 데는 함정이 없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하게 되면 그 부근에 미국 함정이 가 있으면서 정확히 맞았는가 어떤 충격을 줬는가 이런 걸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북한은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아직도 이제 미비점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두 가지 이유, 즉 하나는 정치적 또는 협상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다른 하나는 기술적인 면에서 미사일 능력을 계속 보완시키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계속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조금 이제 제가 명료하지 않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생각도 뭐냐면은 북한이 정치적 협상이 일어나서 상황 변화에 대한 일련의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 한은 군사적 기술로서 ICBM을 완성할 단계까지는 계속 간다는 얘기죠. 지금 그 과정이고 그리고 현재 뭐 만약에 협상이 된다면 그때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가는 거고 다만 핵 같은 경우는 핵무기 실험을 계속하면서 이번 실험에 대해서 수소탄의 완전한 성공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만약 핵실험이 있다면 정치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겠는데 여전히 ICBM 쪽이나 미사일 전체적인 미사일 체계는 완성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문정인 선생님 말씀대로 계속 아마 상황 변화가 없는 한은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어저께 그 스탠포드 대학의 그 유명한 그 지크프리드 해커 박사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북한 핵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영변을 8차례나 갔다 왔고 그분이 2010년 11월에 그 고농축 우라늄 시설, 원심 분리기 시설 직접 목격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분께서는 이번 핵실험, 6차 핵실험을 수소폭탄이라고 보지 않은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북쪽에서 이렇게 보여준 땅콩 모양의 그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표준화 규격화됐다고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얘기는 그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북한이 한두 차례 더 핵실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하니까 하여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리네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될 테니까 너무 놀라시거나 국민들이 너무 놀라시거나 너무 당황하시지 마라 이런 얘기로 저는 사실 좀 들리네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 국면이 좀 더 갈 거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죠. 우리가 이 상황을 어쨌든 간에 북한이 그 핵과 미사일을 갖다가 완성시킬 때까지의 군사적인 소요되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저들은 핵을 가질 것이고 ICBM을 가질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정책을 쓰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중간에 많은 단계들이 발생할 때마다 잘라서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대해서 참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혜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no more, no better. 그러니까 더 핵실험하지 않고 더 미사일 실험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우리에게서는 가장 바람직한 거고 그러면 그 핵이나 미사일 기술의 완성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덜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 no better. 이것을 뭐 다종화시켜서 뭐 수소폭탄도 만든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을 만든다. 그리고 시험이 계속돼서 그 완성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협상의 조건이 상당히 달라질 거거든요. 몸값이 높아지니까. 네, 그런 점에서 시간이 우리 편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북한 편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 협상에 나서야 된다는 게 특히 뭐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지만 미국에 있는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지금 하는 얘기죠. 두 분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3일 전에 있었던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2375에 대한 무슨 대응이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네요, 두 분 다. 그건 기본적인 거죠. 그건 상수로 깔려져 있는 거고 그게 그 정치적 협상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대응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여튼 북한이 할 수 있는 계획시 안에서 이제 여러 차례의 그 시험 발사 도발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갖다가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민감하게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걸 갖다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연동을 시킨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분명한 거는 북한 스스로도 이제 빨리 이 상황을 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지만 다른 한편 트럼프 정부 들어와 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하는 여러 가지 언행에 대해서 북한이 똑같이 지금 치고받기 티포텟을 하면서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진행이. 다시 말해서 북한은 거의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언행과 자신의 그 이 행동을 갖다가 상당히 그 대응시켜가는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이번 실험과 관련해서 보면은 뭐 물론 이제 제재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황방열 기자께서 지적한 대로 지금 북한이 이런 추세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요. 이번에 우리 정부 측 반응은 상당히 차분했고, 자 이런 상황에서 대화는 못한다. 하여간 국제사회에 강력한 규탄이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12일 날 2375를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이번 2375호 채택 과정에서 두 분이 좀 그 채택 과정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내용 중에서 특별히 주목해서 보신 대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어떤 부분 좀 유심히 보셨습니까? 저는 뭐 제 생각에는 이번 결의안이 뭐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강력한 그런 결의안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뭐 그동안의 결의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가장 불완전한 또 결의안이었다. 불완전한. 무슨 얘기냐면은 강력한 내용들을 포함시켰지만 미국이 애초에 아주 확고하게 천명했었던 뭐 원유 공급 중단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들의 아주 확고한 어떤 그들의 그 수준치의 제재에서 본다면 이제 중로의 반대에 부딪히고 또 그러면서 이게 지금 조절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미국이 원했던 것들보다 확실히 더 이 수준은 떨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협상 대화의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가장 강력해 보이지만 한편으로 불안전하게 됐다. 왜? 국제사회에 지금 제재에 동참하는 어떤 나라도 이번에 북한에 대한 제재가 북한을 갖다가 굴복시킬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미국조차도 그러니까 이제 다만 추가적인 도발했을 때 어떻게 더 할 거냐에 대한 명분을 쌓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건데 이 제재가 상대방을 변화시켜야만 제재는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이번 제재 결의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결국은 이 불안전함이라는 것은 빈틈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 빈틈을 메꾸기 위해서는 결국 협상 국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에 대해서 필요성을 거꾸로 역설적으로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 사실은 지난 이제 스위스나 또는 독일에서 벌써 이 문제를 협상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바로 그런 바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가장 강력해 보이지만 이 협상 이 제재 결의안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역시 협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계기를 포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여지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사실 이번 제재 결의안이 상당히 아픈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제일 큰 수출 품목이라는 게 석탄이었는데 석탄은 이제 수출 금지가 돼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섬유를 이제 뭐 한 7억 불 정도 돼서 많은 걸 하는데 섬유 제품 수출이 또 중단이 돼 버렸기 때문에 타격은 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결국에 뭐 핵 미사일 실험하려고 오면 소위 외화가 필요한 거고 외화선이 이제 끊어진 거니까 뭐 지난 제재 결의안에서 또 수산물 수출도 또 완전히 차단됐기 때문에 소위 북한이 아프긴 아플 거예요. 고통은 느끼긴 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원유 공급 차단 문제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뭐 러시아가 특히 러시아가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중국도 반대하고 그건 미국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원유 공급을 차단하게 되면 결국 북한 체제의 기본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 북한 체제의 큰 변화가 왔을 때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해서 북한을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정책을 쓰기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자면 고통은 있지만 그
고통이 북한의 행태를 바꿀 만큼 강하진 못하다. 그 점에서 우리 이 장관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러나 여기에서 대화 협상으로 나와야 된다. 또 틸러슨 장관도 그걸 오픈했으니까 북한도 이제 지금 정도면 좀 소위 핵미사일 활동 좀 우선 동결하면은 미국에서 대화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대화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런 게임으로 가다가 결과는 파국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군사적 충돌이라는 파국적 결과가 나오면 거기서 제일 희생 보는 건 북한보다 우리가 더 큰 희생을 볼 거예요. 우린 가진 게 많고 북한은 가진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떻든 간에 북한도 빨리 태도 변화를 가져오고 미국도 좀 북한을 굴복시켜서 나오면 북한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화와 제재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제재와 압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와 압박 일변도로 가는 것보다는 빨리 대화의 통로를 여는 게 필요하고, 특히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소위 북미 라인이 빨리 가동이 돼서 뭔가 좀 이루어져야 우리 모두가 지금의 사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대화 협상이 필요한데 이제 문제는 그럼 우리 대화라는 말을 갖다 다 씁니다. 우리도 쓰고 미국도 쓰고 뭐 허다못해 북한도 쓰고 다 쓰는데, 그러면 대화라는 것이 의미하는 어떤 그 단어의 개념 규정이 같아야 되는데 네. 다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화에 나오라 할 때 대화에 나오는 거에 조건이 있는 겁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핵을 갖다가 포기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밝히고, 뭐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지 너희하고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의 대화입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그냥 나오세요 그래도 뭐 나올까 말까 하는 거고요. 그럼 또 우리는 그럼 오늘도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대화가 이 상황이 어렵다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대화는 과연 무엇일까? 그런 건 뭐 북핵 대화인지 아니면 남북 대화인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대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 개념을 갖다가 일치시켜가는 게 필요하다. 근데 그 일치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화가 보상이 돼가지고는 북한에 대해서는 그걸 갖다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문정희 선생님이 이제 원유 공급하면은 북한 체제가 아주 이제 흔들려서 붕괴 위험성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북한이 원유를 공급해도 아마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뭐 이제 경험해 온 거에 따른 거라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하고의 대화에서 북한은 자기들로서는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다 명분이 있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땐 도발이고 이 좀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면 상대와 협상을 하려면 상대방 처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조건을 다시 조절을 해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지금처럼 무조건 그냥 무릎 꿇고 들어가려면은 그렇지 않아도 깡패 같은 집단이라고 얘기하면서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일단은 대화를 통해서 대화해봤자 안 돼봤자 본전인데 본전치기인데 왜 그걸 안 하고 자꾸 그 대화의 조건을 거는가. 그런 점에서 대화를 통해서 협상의 조건을 만들어내고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유 얘기 조금만 더 하면요. 이번에 물론 이제 대북 원유 공급하는 것에서 현 상황에서 동결시키는 걸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정제유나 이런 거는 55% 축소하면서 유류 문제를 처음으로 건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뭐 희망 섞인 기대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후 대북 제재,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또 하게 되면 그 원유 차단하는 문제가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때 가서 봐야겠죠. 지금 우리가 상황을 뭐 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압력과 압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반항도 거세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 갈수록 북한은 계속 적대적으로 나올 거고 도발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 결과는 파국이고, 그 파국의 가장 큰 희생은 우리 대한민국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소위 대화 국면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것 대화와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게 항상 만병통치 아니라고 하는 것. 뭐 다행히 뭐 우리 정부 역할도 있습니다만은 또 중국 정부 역할도 있어서 제재와 압박이라는 게 대화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미국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서도
빨리 이 정말 아까 얘기한 tit for tat 서로 주고받는 악순환의 싸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제재 결의안이 이제 채택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미국이 밀어붙였고 거기에 대해서 중로가 강하게 반발했고 그리고 뭐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절충이 막 오랜 시간 안 되고 그냥 이제 대충 됐습니다. 근데 보여주는 건 뭐냐면 중로가 우리 시각에서는 중로가 미흡하다고 보지만 중국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이제 거의 한계치에 왔다고 그들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부딪혔고 네.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그냥 원유 공급 중단을 갖다가 밀어붙였을 때는 이제 부결이 되는 거죠. 부결이 됐다는 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서는 지금까지 국제사회에다 대고 미국이 했던 건 뭐냐면 북한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과의 대결 문제가 아니고 북한의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 국제사회 전체가 위협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국제사회 대 북한이라는 구도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중로가 여기서 반대해가지고 이 판이 깨지면 미국의 주도력과 그런 구도는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런 것도 걱정이 됐을 텐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후에 이 제재 결의할 때에 중로가 지금 보여줬던 태도가 지속된다면은 뭐 원유 공급 중단으로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상황은 우리가 예단은 못합니다. 예단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지금은 협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또 중국, 러시아가 좀 강하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제재만큼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는 협상하고 대화라고 나와 있지 않는가 를 강조하고 있어서 그 지점들도 상당히 크게 지금 요구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푸틴이 집권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저는 푸틴 대통령 말 중에 이번에 기억 남는 말 딱 하나가 생겼습니다. 북한은 풀을 뜯어먹고도 굴복하지 않을 거다.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도 그 맥락이신 것 같아요. 인류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네. 푸틴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과거 또는 현재도 러시아는 제재를 받고 있고 중국은 64년 10월에 그 1차 수소폭탄 실험이 엄청난 제재와 압박 속에서 있었는데 그런 경험을 했던 국가들이 하는 경험이니까 그런 경험을 당해보지 않은 미국이 얘기하는 거고는 상당히 다르겠죠. 겪어본 자가 하는 얘기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역지사지 입장에서 보는 거고 미국은 일방적으로 보는 거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인식상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북한 핵 소위 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역사를 우리가 조금 그냥 뒤돌아보면은 크게 계기가 3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이 역시 이제 92년 8월에 한중 수교가 됐을 때, 그 당시 뭐 이제 91년 10월에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해서 당시 이제 등소평이 은퇴 거의 비슷하게 있었는데 그 등소평을 끌어내가지고 이제 더 그 한중 수교 늦춰라. 그래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과도 수교하고 이걸 좀 맞춰달라고 했는데 뭐 중국이 그때는 자기들 정말 처지가 막 급박하니까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마 그때 외교적인 고립이 엄청 심화되면서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이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그 전에 해왔던 걸 더 강하게 생각을 굳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03년에 봄에 있었던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결국 이제 후세인 정권을 갖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때 뭐 대량산 승무기가 없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째 계기가 결정적이라고 보는데 2011년 이제 10월에 가다피 리비아 지도자가 그 당시에 이제 리비아 민주혁명에 의해서 막 이제 이 소위 시민혁명군과 막 싸우는 과정에서 미국이 주도한 나토가 공습을 했고 사실은 몰락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뭐 문정인 선생님 잘 아시는 우리 같이 했던 겁니다만 2003년경 우리가 참여정부 들어왔을 때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얘기했을 때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모델 중에 하나가 리비아 모델이었어요. 뭐냐면 그 미국과 리비아가 불신해서 둘이는 같이 안 되니까 가운데에 정직한 중개자를 하나 둬서 그게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입니다. 그래서 부시 미국 대통령과 카다피 지도자를 갖다가 서로 이제 중개를 해가지고 미국은 리비아에 대해서 제재를 갖다가 이제 저거 해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관계 수립하고 리비아는 대량살상 무기 핵을 포함해서 개발을 포기하고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리비아가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에 의해서 결국 이제 공유받았잖아요. 만약에 북한 입장에서는 리비아 카다피가 핵을 갖고 있었다면 바로 그 앞이 유럽 대륙이니까 나토가 개입 못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필연적으로 나토가 들어갔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데는 정말 잘못된 시그널이었다. 그래가지고 2012년 4월 달에 북한 그 헌법에 핵 보유가 실제 들어가는데 저는 그 가장 큰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 교훈, 역사적 교훈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이걸 어떻게 풀 건가. 거기서도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 보완이 필요한 게요. 2003년 11월에 우리 이종석 장관께서 그때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이제 그 미국은 한국이 이라크 파병을 상당히 원했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북한 핵 문제를 미국의 군사적 행동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정부 쪽에서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저도 그때 이종석 차장 당시 이종석 차장과 아주 긴밀하게 얘기를 했었지만은 미국 측에 시그널 보내서 여기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정말 평화적 해결법을 찾는다면은 뭐 파병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간 걸로 알고 있었어요. 뭐 당사자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때 그때 우리 안보실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11월 때 2003년 11월에 이제 뱅콕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왔을 때 그 주니어 부시가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제안한 게 어떤 처음으로 이제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고 그러면서 얘기한 게 우크라이나 모델을 얘기했어요. 즉 미국 포함해서 관련 국가들이 그 당시 이제 우크라이나 모델은 그렇습니다. 이제 부다페스트 협정에서 나온 건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로부터 떨어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처리해야 되니까 당시 근데 우크라이나 제일 걱정한 건 러시아가 치게 되면은 자기들 주권과 영토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핵을 가져야 된다고 하니까 미국과 영국이 나섰어요. 그래서 미국, 영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4개 국가가 부다페스트에 만나서 합의를 한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주권과 영토를 보장해주는 조건 하에서 핵을 포기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게 되면 미국, 영국은 물론이고 유엔이 거기에 개입하는 걸로 이런 합의를 한 적이 있어서 그 안을 당시 그 미첼 리스라고 해서 그 미 국무부 안보실장이 이제 그 안을 냈고 우리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상당히 좋아했죠. 우리 이종석 차장 좋아했고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12월 달에 리비아 것이 타결이 돼요. 갑자기 마이클 그린 포함해서 미국 NSC의 우리 아시아 담당 책임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우크라이나 모델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리비아 모델을 하자 이게. 리비아 모델이 뭐냐? 그게 바로 CBID예요. 그 유명한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소위 비핵화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쪽에서 무슨 얘기냐? 미국은 하나 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CBID. 응? 아니 리비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교도 해주고 공관도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영국의 토니 블레어가 소위 리비아의 소위 주권과 사실상 그 까다피의 정치적 그 안정을 담보해 준 상태에서 해놓은 건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미국 NSC가 CBI들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갖고 발칵을 했죠. 뭐 저도 그때 워싱턴 가서 많이 싸우곤 했습니다만 그게 어디냐 주고받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CBID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CBID가 사실 리비아 모델이었고 근데 이 미국의 일방주의적 모델이 상당히 강했죠. 지금 언론에서 북핵 문제 관련해서 이제 리비아 모델이라든가 우크라이나 모델이라든가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 두 분 말씀으로 근데 굉장히 혼란스럽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언론에서 이런 건 따로 클립 만들어 가지고 두 분 말씀으로 리비아 모델이 뭔지 우크라이나 모델이 뭔지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북핵 문제에서 주는 시사점이 뭔지 이런 건 따로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강의를 그러니까 뭐 그냥 정리할 필요도 없이 체제 안전 보장도 주고 해주면서 뭔가 포기를 시키는 그런 나름대로의 합의가 다 두 번 있었는데 이 합의가 제대로 이게 나름대로 성공을 해야 되는데 결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그 다음에 카다피는 저렇게 된 나토의 공격을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반면교사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 점에서 지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어려워진 건 김정은이는 이거 포기하면 자기 죽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뭐 당연히 그 이전에 제가 그때는 그 평양을 저도 이제 그때 수차 가고 있으면서 거기 이제 뭐 북한의 고위 측인 사람도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 그때는 리비아 사태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리비아 사태가 나오고 리비아 사태는 2011년에 그 사실상 나온 거니까 까다피 체제가 무너진 거는. 10월 달에. 근데 2003년 3월에 이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시작이 됐고 나중에 그 과정에서
사담 후세인이 결국에 교수형 당하고 그 과정에서 목이 완전히 떨궈져 나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이라크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라크 같은 경우는 대규모 군사적 침공을 했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생각하는 게 미국이 대규모 군사적 침공 그리고 그 결과로서 결국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건데 그것도 수령을 결국에 표적으로 삼으면 되는 거거든요. 북한 체제의 목표가 뭡니까? 수령옹위, 제도옹위, 인민옹위라고 하는 3대 옹위 체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령인데 수령을 다 갖다 뭐 참수다, 뭐 그다음 북한 지도부를 괴멸시킨다, 비밀 공작을 통해서 제거한다. 이렇게 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 12월 1일 날 북한 참수부대 만든다고 장관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거 아주 잘못된 거죠. 그리고 참수부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그 참수부대는 말이 나온 게 영어로 참수란 말을 그 영어 표현은 decapitate이란 말이에요. 그 D라고 하는 게 뭐 없앤다. 그다음에 capitate이라고 하는 capitate이라는 단어가 카피토라고 머리라고 하는데 나와서 그걸 직역하면 참수가 되는데 요걸 그냥 번역할 때는 뭐 괴멸, 와해 이런 표현이 더 적합한 건데 이것을 참수라고 지난 정부 때 해놓고 그게 군에서는 아주 보편적 용어로 통용이 되고 그걸 잘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난 그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통령 앞에 참수 작전하기 때문에 난 가만히 있겠어요? 화가 나죠. 북한이 그런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참수 작전을 펴겠다. 나 그럼 그 친구들 만나면 나는 적대적인 의도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수사, 말, 용어 이런 것부터 정제된 걸 사용해야 그런 것들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새로 12월 달에 만든 그 부대도 참수작전 부대가 아니에요. 그냥 특수부대예요. 미국의 네이비 실, 미국 UDT 비슷한 그건 특수부대인데 뭐 거기다 그걸 붙이고 그건 우리 국방장관께서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이게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보가 그런 얘기를 직접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송 장관은 그러면 자제를 좀 시키시면 제 생각에는 그거는 정부 쪽에서도 아마 정리가 일단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북한은 막말을 해도 우리는 절제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신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상대와 똑같이 그렇게 맞받아치는 거는 감정적인 소모는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약간은 뭐 기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외교적인 레버리지나 또는 상대방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상대를 몰아세울 수 있는 데는 결국은 똑같다는 얘기밖에 안 듣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우리 국방당국이 나도 뭐 특보라는 사람이 더 싫은 얘기하겠지만 뭐 3D 체제다, 4D 체제라고 하는 게 4D라는 게 defend 방어하고, 그다음 deter 억지하고, destroy 파괴하고, 그다음 decapitate해서 참수한다는 표현들인데 이게 다 미국적 용어예요. 그런 용어 써서 작전 계획 만들고 소위 획득 계획 만들면 다 미국 무기 사게 돼 있어요. 좀 우리 국방부가 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좀 생각들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말 그만, 미국말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뭐 3D니 4D니 이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사실 그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5월 10일 날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딱 129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129일에 대한 평가 이런 게 좀 꼭 필요한데 뭐 여러 가지 중간에 이제 논란들이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드 4기 추가 배치 뭐 이런 것도 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서흥주에서는 물리적 충돌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한테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직접 요구한 거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그리고 오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에 이 129일 동안의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 밖에 계시는 이종석 장관님께서 좀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13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에는 이제 이르죠. 그리고 또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다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통일외교 안보 분야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하셨거나 또는 우리 지지자들이 나름대로 바랐던 그 방향
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에 대한 거는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점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 북핵 문제에 있어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자고 말씀하셨던 건 우리들이 이해하기에는 아니 제재 일변도의 정책을 2009년 이후에 8년간 썼는데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 제재와 압박을 넘어서 대화를 한번 활용해 보자. 그러나 뭐 상대가 미국이니까 그래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보자는 표현을 썼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안 해봤던 뭐 그동안 9년간 8년간 안 했던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뚫을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였는데 사실은 이제 취임하자마자 곧 얼마 안 돼서 미국의 이제 최대 압박 정책에 그대로 편승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점은 굉장히 이제 아쉽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최대 압박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 같은 모양을 뭐 정부가 어떻게 의식하고 생각하고 관계없이 바깥에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게 하나 걱정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한국의 주도적 역할입니다. 핵 문제에서. 그리고 그게 필요하죠. 아니 뭐 주도는 못해도 능동적인 역할, 적극적인 역할이라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요즘 다들 말씀하는 게 한국 정부의 역할이 과연 뭔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건 뭐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이 결국은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나름대로의 어떤 고군분투하는 모습 그리고 그런 고민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없다. 그다음에 너무 제재 일변도에 너무 빠졌다. 그리고 하나 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사드 문제 같은 경우 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해하기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은 대통령 선거 기간이 보다 진취적이고 개방적, 미래지향적인 그런 대북 정책이나 안보 정책을 내놓는 후보한테는 가장 취약한 시기예요. 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국민 설득해야 되니까. 그냥 뭐 때려잡자 공산당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강경 정책은.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그 시기에도 사드를 어떻게 보면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표현해서 버텼는데 어떻게 취임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게 홀라당 다 그거 갖다가 사드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그냥 그야말로 그 배치로 그렇게 처리가 되는지 이런 졸속성 같은 거는 이후에 한국 외교 안보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 나오면은 교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우리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좀 그것도 좀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좀 비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첫째 우선 지금 100일 곧바로 넘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인수위가 결국 거의 60일 동안 인수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부의 정말 초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100일 동안의 걸 이렇게 평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처한 현실을 좀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저도 이제 대통령 옆에서 이제 그 모시고 자문도 해드리고 하는 느끼는 게 이거 제가 지난 정부에게 무슨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너무 어려운 환경에 처했어요. 지난 9년 동안 북한은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에 돼버렸거든요. 핵미사일 무장력 엄청나게 강화가 돼버렸고 남쪽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축적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지난 정부에서 보면은 제재 압박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혼자만 제재 압박을 하기 어려우니까 미국 찾아갔죠. 유엔 안보리 찾아갔죠. 그러면서 제재 압박을 전부 다 외주를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드 배치 결정을 딱 해놓으니까 자, 현 정부가 사드 뭐 사실상 뭐 제가 알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인데 결국에 받을 수가 없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에 뭐라고 그러느냐. 자, 사드 배치 안 하면 우리 사드 뺄게. 그러면서 결국 주한미군도 뺄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핵무기 가진 상태에서 우리 대통령이 그런 압박에 물론 과감하게 맞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돼서 보면요. 그건 우리 이종석 장관께서 잘 아실 거예요. 이종석 장관께서도 세간에는 자주파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일했던 사람은 전부 다 동맹파로바예요. 왜냐하면 안보실을 맡아서 안보 정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꿈꾸는 이상도 있지만 현실적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구조적 제약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개되는 국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락 파병 이종석 차장께서 당시에 원하지 않았죠. 상당히
원하지 않았죠. 그러나 전반적인 북핵 문제 해결하고 그다음에 한미동맹의 기본칙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도 지금 꼭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고 보면은 그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조금 이제 유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다음에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 합리적 대통령이고 이렇게 한다면 뭐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불합리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하여간 오바마나 그 전에 있던 대통령하고는 그 통치 스타일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결국에 미국하고 그렇고 긴밀하게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정인 선생님 말씀 뭐 한편으로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저도 절실하게 느끼는데 그런 제가 봐도 이건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저도 아까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략적인 방향에서 물론 의도는 안 그랬지만 의도 관계없이라도 아무튼 잘못 나가는 점들을 제가 지적을 하겠다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 그다음에 외교 통일외교안보의 시스템 그리고 또 그 시스템을 갖다가 구성하는 사람들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은 그냥 뭐 끝이 없죠. 이거 다 얘기 안 하겠다 이거죠. 그냥 큰 틀에서 봐도 이렇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라크 파병도 이제 문 선생님이 예를 드셨지만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그래서 이라크 파병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투병이 아니라 비전투병 평화정원 부대를 보내는 즉 우리가 미국한테 우리 얘기를 하고 버티고 서로 간에 했고 거기서 조율의 공간이 나왔던 거죠. 그거 없이 가는 거하고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사드면 사드가 그렇게 낼름 줄 거라면 왜 하겠어요? 아무리 북핵 문제 아니 우리가 나름대로 조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맞추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협상에 있는 한미 관계를 만든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뭐 트럼프가 거기 막 이러고 화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눈 딱 감고 그래도 자기 자리에 서가지고 딱 버티면서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난 한국 정부가 무슨 걸 자기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자기 얘기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 점에서 여전히 우리 정권 재창출을 원했던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 이종석 장관께서 얘기하시는 게 그때 뭐 제가 옆에서 그때도 다 지켜봤으니까요. 이제 그때는 사실 그랬어요. 미국 측에서 원했던 거는 전투 병력으로 일개 사단을 이라크 파병을 요청했어요. 그 우리 이종석 당시 차장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해서 그걸 어떤 식으로 합의를 맺었냐면 비전투 병력으로 일개 여단을 보내는데 합의를 했어요. 근데 그때 상황이 그러니까 국면이 좋아야 돼요. 국면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라크 초기에는 미국이 승리했다고 그러는데 들어가서 안정화 작전을 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이 겪거든요. 사상자가 많이 나오니까 스페인이 철군한다고 그랬어요. 체코가 철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철군하는 국가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종석 차장께서는 거기에 감안을 해갖고 비전투 3천 받겠느냐. 저한테 새벽 1시인가 전화가 왔길래 그거 받을 거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당시 럼스펠드 국방장관 입장에서는 비전투 3천이라도 너무나 감지덕지한 거예요. 그 덜컥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당시 이제 외교부나 국방부에서는 한미동맹 생각해서 전투병력 일개 사단은 꼭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당시 우리 NSC에서 이제 아주 주장을 해갖고 협상하자 해서 결국 비전투 일개 여단 3,000명으로 협상 타결을 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그 함의를 준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 지금 그거는 정권이 좀 지났을 때고 지금은 100일밖에 안 됐는데 그냥 북한은 계속 쏘아대지 핵실험하지 이런 와중에서 우리 국민은 불안하지.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에 뭡니까? 미국하고 협력 잘해서 이걸 막아보는 과정에서 이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꾸 토를 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말씀대로 하여튼 뭐 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요. 다만 방향에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고 아까 이제 문정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전투병 파병 3,000명을 나름대로 관철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같은 게 운이 따라주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2달 반을 버티면서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내 가지고 하려고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상황의 변화가 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받자마자 내일 놈 아유 알았습니다 이러면 상황의 변화를 올 때까지 그 계기를 포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자꾸. 버티면서 공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당연하죠. 예. 그때는 물론 이제 그 당시 부시 행정부가 이제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도 뭐 소위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상황하고 비슷한 건 있었지만 그러나 북한이 그때는 도발적 행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구조상으로는 한미 간의 힘이 차이가 있으니까 미국이 위에 있는 건데 전반적인 국면에서 상당히 우리에게 우호적이었고 그리고 북한이 도발적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아주 단호한 그 의지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된 건데 지금은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도 어려운 게 국면과 사건적 정황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걸 조금만 이제 봐주시고 조금 이제 지켜보시면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그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에 대한 무슨 안타까움이라든가 이런 거를 토로하는 거를 보신 적 있으세요? 직접 들으시면? 대통령 답답하시죠. 아니 보세요. 대통령께서 제일 원하신 건 북측하고 대화하겠다는 건데 지금 자 우리가 군사회담도 제의했죠. 적시회담도 제의했죠.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북한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 우리 비정부 단체들 NGO들 가고 하는 거 지금 승인 다 해줬어요. 네? 근데 북에서 대답이 없으니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북측하고 대화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북측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럼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아야 우리가 미국 쪽으로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도 좀 정황을 좀 정확하게 보면서 우리 입장을 살려줘야 그래야 북미 대화도 잘 될 거 하는 건데 지금 우리로 하여금 미국으로 가게 만들고 우리가 미국으로 붙게 되면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데 한국의 역할이 거의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그걸 상당히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드 문제도 그렇고 옛날 운명이라는 책자에서 보면 미국에 노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속마음이야 지금 얼마나 당신이 생각한 거하고 현실이 전개하는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으니까 그 인지적 부조화가 지금 대통령이 상당히 괴롭게 하고 있을 겁니다. 직접 좀 들으신 얘기 없으세요? 그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왜 그러냐면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뭐 좀 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게 우리가 가장 절박한 한반도의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없다.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대통령께서 굉장한 이런 좀 현 상황에 대한 어떤 절망감?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게 지금 것 같다. 우리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게 구조적 절망감을 느끼는 거. 그다음에 정말 우리를 도와주는 국면이 아니다라고 하는 국면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 북한이 계속 도발적 상황을 벌리니까 도발적 사건들에 완전히 함몰이 돼버리니까 거기에서 지금 안타까워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의지와 선호성이 있더라도 지금 전반적인 그 분위기가 그렇게 우리에게 우호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증폭이 되는 것은 과거 9년 동안 있었던 정부들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경로 종속성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거기 안타까움이 있는 거니까 조금 지켜보죠. 그리고 외교안보라고 하는 건 사실 국민적 합의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뭐 대통령께서도 지금 그렇게 해서 사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 여론조사 안 보겠습니까? 사드 찬성이 68% 70% 돼버린다고 하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냥 의지만 갖고 나가기가 어려운 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좀 지켜보죠. 지금 초기에 엄청난 지금 혼란기 상태에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시행착오도 있고 한 건데 조금 기다려 보시면은 뭐 제가 볼 때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은 이종석 장관님 말씀 듣고 다른 주제로 이제 통곡하겠습니다. 물론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문재인 선생님 말씀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사드 같은 경우도 그런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어 온 여론을 가지고 또 그걸 역으로 또 여론이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 사드는 이미 오래전에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부가
그 자율적인 자기가 대통령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해야 되나. 창의적 대안이 뭔지는 우리가 뭐 이제 연구를 해야 되지만 분명한 거는 한국 정부가 이 한반도에서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자율 공간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동맹이라도 미국이 우리한테 어떤 것도 뭐 이렇게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힘이 들어도 눈을 딱 감고라도 아무튼 붙어서 헐리긴 해야 되는 거지. 헐 얘기를 못하면 언젠가 그 신뢰를 받아. 아, 우리가 얘기 다 들어줬으니까 언젠가 당신 내 얘기 들어주세요. 강대국가 약소국사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해주면 해준 만큼을 일단 받아먹고 그다음부터 얘기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공간, 명확하게 우리가 정말 창의적으로 이 상황을 주도할 의욕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얘기를 해야 되지. 자꾸 그렇게 트럼프한테 딸려가고 미국 사람들조차도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불안하고 트럼프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이 반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나의 생각은 다른 게 없다고 계속하고 트럼프는 자꾸 딴소리 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뭐 대화 무슨 뭐 그 우리 남북 대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약간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저는 대통령께서 그러면 아니 나는 대화를 하고 싶은데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에 내가 이렇게 동의하고 하다 보니까 북에서 너 이거 동의하는 우리 못한다 그러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무슨 뭐 그 대화는 핵 문제 대화가 아니고 인도주의 대화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구차한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아, 너희하고 우리가 강하게 압박하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안 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당당하게 치고 나가면 공간이 열리는데 너무 끌려다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저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신문에 나온 것만 봐도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런 건 좀 더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뭐 다시 한번 제가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위 방어적 입장을 취한다면 지금 현 정부 지금 한 120일 되는 기간 동안에 결국 북한 애들 결국에 뭡니까? 미사일 10번씩 쏘았죠. 그 다음에 핵실험했죠. 그것도 아주 강한 수소폭탄 핵실험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위기를 관리하는데 모든 역량이 집중이 된 거예요. 그 위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미 가졌던 큰 그림, 보완된 큰 그림조차도 결국에 꺼내질 못하는 입장이 됐는데 이제 조금 기다려보면 큰 그림이 나오고 큰 그림 속에서 미국에 대한 대응도 할 거 아닌가 생각이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조금만 소위 기다려서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토론회나 이렇게 하다 보면 문재인 교수님은 이제 주로 이제 공격하시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뭐라 할까요? 방어자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좀 재밌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우리 황 부장께서 질문한 준비에 3분의 1도 못 나가서 지금 끝나게 생겼네. 아니 다 모아서 다 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열기가 좀 높아져서 좀 쉬었다 합시다. 네, 잠깐 쉬었다가 쉬었다 합시다.